네,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인물과 논란에 대해서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염건영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렇게 가족을 대상으로 한 폐륜 범죄가 잇따라서 정말 충격인데요. 우선 네. 그 아내가 내연남과 짜고 네. 남편을 살해한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수법이 기상천외한데 니코틴을 이용했다고 하죠.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최초의 사례 같은데요. 네. 당시에 이제 그 부인인 송모 씨, 47세 송모 씨가 자신의 그 남편이죠. 그 법적인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그 다량의 니코틴을 투여한 음료수를 좀 투여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투여한 이후에 사망하고 나서 재산을 처리했다던가 또는 사후에 장례 절차나 이런 것들이 경찰이 볼 때는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수사가 좀 개시가 됐거든요. 근데 네. 현재 이분이 담배를 피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과수에서 부검한 내용상으로는 네. 다량의 니코틴이 사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살한 사건 중에 다량의 니코틴, 고독성 니코틴을 사용한 최초의 독극물 살해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 변사로 처리될 뻔했는데 네. 부검까지 가게 된 이유가 비흡연자의 몸에서 이 니코틴이 검출됐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일단은 이게 사망하신 오모 씨가 이 초혼이셔요. 초혼인데 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처음 결혼하신 거죠. 초혼이신데 부인을 만나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그 결혼 중개업체 있잖아요. 여기서 만나고 2010년부터 동거를 하셨고요. 네. 근데 그 과정상에서 사망하기 수개월 전에 갑자기 이제 혼인 신고를 하게 된 거죠. 혼인 신고하고 나서 사망한 이후에 재산 처리 있잖아요. 재산 처리 과정들이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2달 내에 한 10여 가까이가 이루어졌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통상적으로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병원이나 119에 신고해서 일단은 응급조치나 또는 사망 원인에 대해서 확인한 이후에 장례 절차를 하게 되는데 이 여자분은 바로 장례식장에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먼저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인데 장례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냐 이렇게 네. 물어본 부분들이 경찰 입장에선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었고요. 특히 주변에서도 갑자기 죽을 사망 사유가 없는데 너무 갑자기 죽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처리하는 네.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군요. 사실 이 니코틴 하면 담배를 떠올리게 되는데 네. 이게 이렇게까지 위험한 물질인지 몰랐거든요. 이게 어떤 물질입니까? 그러니까 니코틴 같은 경우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네. 흡연을 하면 흡연의 어떤 그 양리성도 있지만 신경계에 어떤 영향을 미쳐가지고 네. 신경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 심혈관의 맥박수나 또는 심장의 비정상적인 움직임들, 그러니까 네. 빈맥이나 또는 빨리 돌아가는, 그러니까 심장이 빨리 이렇게 뛰게 하는 이런 양리적 성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 1리터당 3.7mg 이상의 니코틴이 투여가 되면 네. 사망하는 걸로 의료적으로는 나와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사망한 오모 씨 같은 경우에 1.95mg의 리터당이요. 이런 네. 고독성 니코틴 중독 상황이 나왔고요. 이분이 그동안 담배 피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네. 흡연을 쉽게 얘기해서 한꺼번에 한 10갑이란 담배를 1시간 내에 필 수 있는 분량의 니코틴이 나왔기 때문에 경찰은 10갑이요? 그렇죠. 경찰이나 국가수 입장에서는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된 거죠. 네. 특히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 내연남인 공범인 황모 씨하고 이 부인이 외국으로 도피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공항에서 적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도 또 범행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살해하는 경우가 사실 네. 우리나라에선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네. 외국에서는 이렇게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서 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최초로 나온 것은 1850년부터 니코틴 살인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네. 벨기에의 보카르메라는 유명한 백작과 부인인 리디라는 부인이 있었는데요. 이 두 귀족 부부가 과도한 사치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부인의 오빠가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빠의 재산을 노리고 다량의 니코틴이 들어가 있는 음료수를 마시게 한 이후에 살해한 거죠. 독살하고 나서 재산을 편차려 하다가 네. 벨기에 형사와 과학수사 학자들의 연구 결과 독살한 걸로 판명이 돼서 처벌받은 최초의 사례가 있고요. 그 이후로는 아가사 크리스티라고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니코틴 살인 사건에 대해서 추리소설에 또
쓴 부분도 있고요. 네. 이게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니코틴에 의한 남편이나 또는 배우자, 가족에 대한 독극물 살인 사건은 수십 건이 이미 있었던 사례로 남아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이게 발견된 건 처음입니다. 정말 뭐 만화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수법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두 사람이 지금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어떤 처벌까지 예상을 하시나요? 현재는 그 부부간의 살인이기 때문에 또 고의적 살인이고요. 만약에 살인이라고 한다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기징역 내지는 그 15년 이상의 그 장기형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재산 처분 과정이 너무나 일목요연했고 또 도피를 시도했다는 점, 그리고 그 내연남인 남성이 이 고독성 니코틴을 구해왔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현재는 이게 그 유통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자담배에 쓰는 네. 니코틴 같은 경우는 저독성, 저농축 니코틴이기 때문에 치사량이 유통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 내연남인 그 공범이 중국을 통해서 고독성 니코틴을 밀수한 게 인터넷 거래, 전자상 거래상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전 모의했다. 그러니까 모의 살인이죠. 사전에 모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인 중에서도 처벌이 좀 강력한 살인죄 적용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네. 근데 이게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네. 구입한 것 같은데 네. 이거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현재 그 화학물, 이게 화학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 관련된 이 관리법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현재 전자담배에 쓰이는 원액 형태로 좀 유통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쉽게 설명을 해서 허가만 받으면, 당국에 신고하고 허가만 받으면 이걸 취급하는 데는 그 전자담배 판매자로만 등록이 돼 있으면 이걸 취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건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고독성, 고농축 니코틴 원액을 네. 중국에서 밀수해서 정상적인 제품으로 팔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이나 외국어를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고농축, 고농도 니코틴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 위험물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악기가 씌었다면서 친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이제 그 8월 19일 날 발생을 했는데요. 그 오전 6시 40분경에 경기도 시흥시에서 사는 이 어머니하고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어머니가 신병을 좀 앓고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무속인 쪽에 어떤 병이 있었는데 이걸 관련해 가지고 4일 동안 세 식구가 식사를 결식을 한 상태에서 악귀를 치료하기 위한 어떤 그 의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가 키우던 애완견이 짖으니까 이 개가 악귀에 씌이지 않았냐. 그래서 그 개를 아주 잔혹하게 애완견을 살해를 하고요. 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딸하고 갑자기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딸을 갖다가 그 엄마하고 아들이죠, 오빠가 네. 잔혹하게 살해해 놓고서는 그다음에 경찰에 온 이후에 악기가 씌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퇴마 행사를 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잔혹한 살인 사건입니다. 아니, 사실상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동기잖아요. 네. 물론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이게 정신질환 증상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정신분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현병일 가능성도 있는데 네. 현재 그 물론 무속적인 부분까지를 뭐 과학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현재 그 가해자로 돼 있는 어머니의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그 무속인이었다는 내용은 지금 진술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런 공격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비과학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범죄 사건 내에서 실제 있었기 때문에 어떤 동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위험한 것은 3일 내지 4일가량을 3명의 식구가 굶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 네. 그 체내 당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체내 당이 혈당이 수치가 떨어지면서 뇌가 비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환청이나 환각들이 보일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굶게 되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병합이 돼서 쉽게 얘기하면 또 살해하지 말아야 될 그 동생 또는 자기 딸을 살해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봐야지고요. 특히 범행 자체가 너무 잔혹합니다. 네. 그 두부하고 머리 부위하고 몸체를 분리해 놓은 상태에서 이게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됐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두 분 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그 어머니 둘 다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판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가족 간의 살인 사건이잖아요. 근데 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신병이 있었다거나 정신분열 또는 조현병의 어떤 증상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나라 형법 기준상에 정신 이상으로 인한 형량 강경 사유가 이 적용이 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법적인 좀 판단을 좀 냉혹하게 네.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주말 동안에 부모를 살해한 10대들의 소식도 두 건이나 전해졌고요. 네. 글쎄요, 이렇게 폐륜 범죄가 계속해서 잇따르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건 그 사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면 네. 가족 간의 이런 그 끈끈한 유대 관계가 많이 약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30년 전만 해도 가난하거나 어려우면 가족들이 같이 뭉쳐서 힘을 합쳐 갖고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라 뭐 아버지 탓을 하고 어머니 탓을 하고 자식들 탓을 하는 그러니까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배려하지 않는 이런 가족 문화들이 요즘에 좀 많이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극단적인 갈등 상황을 좀 일으키지 않나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폐륜 중에서도 자식에 의한 부모 대상 공격형 범죄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교육 자체가 인성 교육보다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나 승자 독식주의 쉽게 얘기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만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교육에서 자꾸 정리하지 않고 계속 주입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 못하거나 학교에서 좀 아웃사이더가 돼버리면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친구들 대상으로 인성 교육 같은 경우는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들이 가족 내에서 어떤 폐륜 범죄 패턴으로 일어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게 가족 간의 이제 유대 관계가 약화되는 것과 인성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네. 또 일각에선 사실 이런 사건의 징후가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징후가 있을 때 주위에서 뭐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징후라는 것도 가족의 숫자가 좀 어느 정도 있으면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큰 소리로 싸움이 난다던가 네. 누가 맞고 뭐 돌아다닌다던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웃들이 확인이 되는데 이번에 그 게임 방비를 안 준다고 해서 많이 아프신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그 청소년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둘만 사는 그러니까 소수만이 사는 가족 구조였거든요. 네. 그래서 폐륜 범죄 같은 경우도 아픈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다음에 그 자녀하고 뭐 1명, 2명, 3명, 4명 정도 소수로만 사는 이 가정 내에서는 외부에서 이 징후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업 중단 청소년들 같은 경우나 학교를 나가는 둥 마는 둥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학교에서 체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사회기관인 뭐 학교기관이나 복지기관이나 뭐 구청이나 군청에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징후 자체가 좀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웃 간에 좀 어느 연대가 좀 강화가 돼 있는 지역사회나 또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어떤 지역사회에서는 이러한 사안들을 미리미리 캐치를 해갖고 어느 정도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소통, 그러니까 주변 사람과의 소통에 대한 부분도 이 사회정책적으로 좀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게 개인의 일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심각한 네.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잖아요. 네. 끝으로 좀 어떤 방안들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족끼리 경제적인 문제로 폐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어떤 안전망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네. 산출소득 또는 간주소득이라고 해서 사지만 멀쩡하면 돈을 번다고 추정하는 이런 복지법에 이런 사각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지가 건강하시고 몸이 다 튼튼하다 하더라도 이거 기회적인 실직이나 또는 상황적으로 직장을 못 구하는 부모님이나 청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부분은 국가에서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폐륜 범죄를 막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폐륜 범죄에 대해 존속 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에 처벌이 있지만 비속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존속이라 하면 위로 이제 폐륜 범죄 저지르는 건데 네. 부모님이 그 자식을 대상으로 하는 비속에 대해서는 형법상 처벌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네. 비속에 대한 어떤 처벌 규정도 법적으로 정확하게 해야지 아동학대나 자녀에 대한 학대 범죄들도 차단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 또 사회 시스템을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염건영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